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본에서 열린 이 G7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했죠. 네.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G7 정상들은 폐막 직전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라는 문장이 눈에 띄고 있고요.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러 개 위반한 것이면서 그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도 되고 있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집행하자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호소해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네. 이번 회의 장소가 일본이었고 그래서 의장도 아베 총리가 맡았는데요. 일본과 미국이 회의 내용을 주도한 분위기였고 그래서인지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우려한다 이러면서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일방적 행위를 자제하라고 중국을 비판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중국 정부는 즉각 G7 정상회의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네. 자, 일본과 미국이 회의 내용을 주도했다. 자, 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요, 회의 자체보다도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방문한 거죠? 네, 이 역사적인 방문으로 표현되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약 2시간 반 전쯤이네요. 오후 5시쯤 그 헬기를 타고 히로시마에 도착해서 1시간 반 정도 히로시마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요. 그런 지 71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그 히로시마를 찾은 겁니다. 네. 원폭 투하 지점 근처에 조성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아서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에 그 방문 소감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낭독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국인 수천 명도 당시에 희생됐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네. 71년 전 핵무기로 14만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간 말하자면 그 일본으로서는 과거 적국의 현직 대통령을 맞은 셈인데요. 현지 분위기는 환영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일본기와 미국 성조기가 곳곳에 나란히 걸려 있고 그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민들이 오바마를 혹시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평화공원 주변에 많이 나왔다고도 하고요. 그 G7 정상회의 과정에서도 느껴졌지만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그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도 더욱 그 노골화할 것으로 보여서 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에 한국인 희생자도 잠시 언급이 됐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자, 이름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자 추모 공원에는 한국인 희생자들의 위령비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피해자와 관계자들도 이 오바마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오늘 위령비를 찾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합천 지부장인 심진태 씨 등 피해자 6명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까지 해서 모두 10명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헌화를 마치고 한국과 일본의 취재진을 상대로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사과도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방문단은 특히 그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의 피해만 부각하고 그 식민지 억압 또는 그 피폭, 식민지 억압과 피폭이라는 그 이중의 희생을 당한 한국인 피폭자들의 존재가 무관심의 그늘에 있다. 무관심의 그늘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바마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일부를 한번 그대로 옮겨보면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부각시키고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한 오바마는 그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는 찾지 않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번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대목이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네, 이 7월에 시행될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이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이 보건복지부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었고요. 오늘은 어린이집 입장을 들어본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이영숙 맞춤형 보육 비대위원장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맞춤형 보육제도의 핵심이요. 전업주부들은 종일반 신청을 못한다. 대신 보육료 지원도 20%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보육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늘어난 보육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운영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근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네.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네.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 행복카드라는 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면 네. 그 보육료 수입으로 어린이집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린이집은 이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맞춤형 시행으로 이 보육료 수입이 줄면 당연히 운영상의 어려움은 커집니다. 네. 학부모가 카드로 이제 결제하는 절차가 있었군요. 네네. 자, 현재 영세 기준으로 아이 한 명당 받는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의 경우에 82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숫자인가요? 아니고 지금 현재 5월 현재 1월부터 2월 또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 다르는데 네. 지금 5월 현재는 영세화 보육료가 80만 천 원입니다. 80만 천 원이요? 네. 네네. 7월부터 6%가 인상될 때 80만 5천 원이 되는 것이고 네. 예, 이 금액에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2만 5천 원은 이제 7월에 시행이 되면 네네. 6% 인상됐을 때의 금액이었군요. 네네. 82만 5천 원입니다. 네. 네. 자, 이게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럼 66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지금 이 66만 원 그 맞춤형의 경우에도 네. 요 66만 원이 7월 시점의 금액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82만 원에 대한 맞춤형 단가가 20% 다운되므로 네. 17만 원이 삭감되어서 66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15시간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희가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한 72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인 거죠? 네, 15시간인데 시간당 4천 원이므로 6만 원 포함해서 72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현재 어느 정도의 아동이 맞춤형 보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 총유령 80%, 네. 맞춤형 20%를 예측하고 있는데 네네. 지역별로 또 어린이집 유형별로 이 비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농산어촌이나 소도시 등 취약지역은 어린이집 유형 불문하고 맞춤형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영아가 주된 보육 대상인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심각하게는 50대 5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손쉬운 계산으로 50% 원화의 보육료가 6% 인상되는데 네. 나머지 50% 원화의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역과 유형마다 어린이집이 받는 타격이 다 다르겠군요, 일단. 예, 다를 근데 수밖에 정부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어제 들었습니다만 8대 2는 기계적인 적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가 0세에서 2세 아동이 이제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이 일찍 가게 되니까 지원금을 적게 준다는 논리는 맞잖아요, 일단.
어린이집 운영이나 보육 일상을 모르는 이제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네. 보육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네네.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는 오히려 거꾸로 비용 증가 요인이 다분합니다. 어떻게요? 예,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 네. 맞춤형 아이들은 9시에 등원해야 되고 3시에 하원해야 됩니다. 네. 추가로 차량 운영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차량 운영비 당연히 이제 증가할 것이고 차량 운영을 하는 기사분의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차량 감가상각은 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정비는 변동이 없고 변동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비가 증가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일반 아이들의 또 이제 이 맞춤형 반 아이들까지 오고 가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변동비는 늘어난다. 네네. 네. 자, 그럼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이게 이 어린이집 보육 문제를 저희가 사업으로만 바라봐선 절대 안 됩니다만. 네네. 그럼 운영비도 남는 게 없고 이게 굉장히 적자도 보고 또는 이 비용이 간당간당하고 그럼 왜 어린이집을 운영하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운영이 어려운데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참 그렇습니다. 전국에 43,000 어린이집 원장 모두가 정부의 지나친 수요자 중심 보육 정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 그만두고 싶은 데가 다들 그런 맘 먹을 때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육 현장을 떠났고 현재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걸 여쭤봤습니다. 이제 저를 놔두고 다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이 좋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견디고 있다라고도 하십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 말씀하신 43,000 어린이집은요. 네.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다 포함한 전체 숫자인가요? 예. 국공립, 법인, 법단, 직장 다 포함해서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네네. 43,000개소가 우리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수가 그 정도가 네네.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보건복지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네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또 일용직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기술서 또 이 확인서를 작성해서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이제 아버지가 실직 상태에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모든 것을 증빙하면 처리해 준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증빙 여부의 문제보다 이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제가 어릴 때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런 걸 쓰는 게 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는 요즘은 사라졌는데요. 네네. 그럼 보육료 20% 삭감을 막기 위해서 개인사를 다 노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학부모들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이제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정형 보육받기 위해 선뜻 밝히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 이제 문제는 뭐냐?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비자발적 전업맘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상급식 실시 당시에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 상처받을까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는 네. 배치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이요. 그렇군요. 네네. 자, 복지부의 설명이 올해 1월부터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보육료 6%를 인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형편은 나아질 것이다. 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착오가 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2016년 예산 확정 후에는 6% 보육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희들도 당연히 올해는 6%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1월도 아닌 3월부터 6월까지는 3% 인상이고 7월부터 6% 인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형편이 나아졌다. 그런데도 어린이집은 줄줄이 폐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괴 현상일까요? 어린이집 운영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은 8.1% 인상되었습니다. 네. 보육료 인상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식재료비 인상 등 기타 운영비 지출 증가에 비해서 보육료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냥 일률적으로 보육료 6% 인상이 아니고요. 네네. 3월부터 적용해서 6월까지는 3%, 그 이후 네. 하반기가 이제 또 3%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당초 발표할 때 이런 단서를 달지 않았냐라고 네.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소급에서 6% 인상을 적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 보도자료는 안 나갔지만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전제로 하고 7월부터 6% 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후적인 설명을 들으셨군요. 네네. 자, 이게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자분에게 이제 제보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 뒤에 맞춤형 보육 담당 교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이게 전언인데, 자, 네네. 복지부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복지부로부터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네. 생각을 해보면 맞춤형 반이 따로 형성될 시에 네. 그 반 교사에 대한 급여 축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보육 일상이나 보육 현장에서 보면 바우처까지 6시간, 7시간 보육 업무한 후에 네. 통학 차량 동성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서류 업무해야 되죠. 다음날 일과 준비해야 되죠. 네. 결국은 종일반 교사와 크게 차이 없이 근무하게 되므로 네. 차등 지원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파트타임 교사를 투입을 한다 하면 제 걱정되는 것은 보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다른 걱정은 전체 교사 경무 가중 염려되고 있습니다. 네. 대개는 종일반 아이와 맞춤형 아이가 한 반에 같이 있게 될 것이고 네. 맞춤형 아이 등 하원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가 보육실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타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반 교사가 아이들 합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안전사고에 노출이 아무래도 두 반에 따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 성인 교사가 2명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교사는 또 추가로 차량 동성해야 되고 추가로 합반해야 되고 가뜩이나 힘든 보육 현장 업무인데 이렇게 교사들 업무가 많아지면 우리 교사들이 잘 견뎌낼지 그게 걱정이 되는 중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제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 맞춤형 종일반 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차등 지급 안 되는 일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복지부는 이걸 추진할 걸로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복지부로 듣지는 못했고요. 네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결국은 그 금액을 늘려서 가정보육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제보 상황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네네.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럼 육아지원금 일부를 학부모들에게 지급할 계획도 있다. 이게 아직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나방금 답드린 내용 네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예, 네.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올해도 아마요 양육수당 인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네. 보육 예산 때문에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맞춤형 도입과 가정보육 늘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게 확인된 게 아닙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의견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맞춤형 보육 담당 교사의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예산을 줄인다면 이것을 네네. 학부모들에게 돌릴 가능성도 있다. 예산 총량은 같다고 전제하고요. 네네. 그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군요. 근데 그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타임 교사, 하루 6시간만 딱 보육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님으로서의 할 일이 있는데, 네.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보육시간 내에만 보육하고 나간다? 소리 업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매칭이 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어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네.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5월 23일까지 폐업한 어린이집 수가 381곳이나 돼요. 네네. 이 중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370곳이나 되는데 네네.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 이 폐업하는 어린이집 더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늘어납니다. 맞춤형 원화 비율이 높으면 보육료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수입이 줄어들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앞으로의 상황을 보니까요.
정부가 서서히 유아학교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민간 어린이집을 자연도태시키기 위한 제도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건 네네.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10,000개 정도는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영유아 감소로 인한 자연 도태는 피할 수 없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도태 정책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자, 어제 이제 보건복지부 인터뷰를 했고요. 포털 네네. 사이트에 저희 이제 기사가 나갔는데 이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 대부분 내용이 예산 맞춤형 보육 아닌가요? 이런 평가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 예산 줄이기 위함이 확실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무상보육 후퇴, 기타 등등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 설명에서 제가 또 언뜻 동의가 되는 대목은 만 24개월까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야 애착관계 형성에 좋다. 도움이 된다. 이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춤형 보육에 이러한 명분이 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밝혔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회자님도 이제 기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전제가 꽤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네. 무슨 모순이냐? 그러면 종일형 80%의 아이들은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이 필요 없나요? 아, 그러네요. 예, 보육의 질이 양호할 때 조기 보육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2013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면서 저출산 극복, 영유아 시기 기본교육은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조기 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편차가 심한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네. 국가가 관장해야 된다. 국가가 관장하는 보육 정책은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네. 평등 실현에 공헌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 네.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이영숙 맞춤형 보육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